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 5반과 6반 한국사를 맡게 된 역사교사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첫 시간으로 한국사를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하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일단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인데 먼저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역사를 중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역사 1,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2를 배웠는데 특징이 있다면 중학교 2학년 때 역사는 전부 다 전근대사였었습니다. 전근대였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다 근현대사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시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기본 일주일에 3시간, 역사 2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출신 학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는 이제 여러분이 역사 1, 2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진로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역사와 관련된 과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사, 우리 지금 이제 배우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사는 좀 따로 떼야겠죠. 수능에는 한국사 영역이 따로 존재하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고교학점제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고교학점제에 적용을 받는데 여러분이 어떤 대학의 학과를 진학을 희망하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로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한국사만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저랑 수업할 때 있어서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역사, 이제 한국사죠. 한국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비록 어렵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가 저에겐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한 교실에서 역사를 공부하게 됐죠.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물건들은 잠시만 치워주십시오. 먹을거리라든지 수업 시간에 필요 없는 것들.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시간은 한국사 시간에는 한국사 교과서랑 프린트, 기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4번과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과 간의 위계예요. 이거는 이 교과 간의 위계를 염두에 두면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이 평가일 텐데 일단은 올해 평가 기준 아직 계획 중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작년도 기준에는 지표평가 80%, 수행평가 20%였습니다. 8대 2의 비율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계획이 확정된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도 일단 한 학기분 1학기에 뭐뭐뭐를 할 것인지를 제가 사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행평가가 2개 영역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자세한 거는 수업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글쓰기나 활동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원격의 경우인데요.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도 등교 수업에 준한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적어도 수업 10분 전부터 로그인을 해놓고 대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당일 수강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쌍방향 수업 듣는 것이 힘들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를 조절할 겁니다. 페이스 조절할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비록 학교에 없지만 등교했다 생각을 하고 충실히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이 부분을 만약에 쌍방향 수업,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여러분이 한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있는 표를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줬던 수업 계획서에 들어있어요. 수업 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습 복습이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 최소한 복습이라도 해야 되죠. 망각곡선이 있어요. 일단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끝남과 동시에 보고 나서 기억한 내용이랑 한참 후에 다 기억한 내용이랑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망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수업 끝난 다음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훑어보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학습 요소를 참고해야 되는데 학습 요소가 무엇이냐? 옆에 있는 도표를 제가 참고하라고 했죠. 대주제와 소주제, 학습 요소를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의 출처는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상위인 상위 책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교육과정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표입니다. 이 학습 요소들, 이 단원, 이 영역에서 뭐를 배우느냐를 상세히 나열을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내가 알기 힘들다면 이 학습 요소들을 좀 체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도 결국에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를 뭐 예전에 어렸을 때 같으면 동화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갑자기 뭉텅이로 끊어가지고서 이거 뭐였나 달달 외우고 중간 어땠는가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제가 작년에 수업할 공부하는 거를 잘 지켜보면은요. 학생들이 단편적인 부분을 열심히 외우는데 정작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무엇이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크게 이해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편적인 것을 외우는데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역사도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인 만큼 그래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좋든 싫든 이제 수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수능 한국사의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도표가 바로 한국사 10가지 문항 유형인데요. 이게 수능 한국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다행이라면 이 수능 한국사는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한국사가 아니라 국사였었거든요. 그 당시 국사 시험과 비교하면 수능 한국사는 대체로 쉬운 편입니다.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유형 1부터 유형 10까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주장이나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유형 1에서 유형 10으로 갈수록 뭐를 더 강조를 하고 있느냐 본인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개념을 얼마만큼 활용, 적용, 응용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얘기죠. 한국사는 한 번만 기틀만 잘 잡아도요 여러분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했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이냐 이거를 잘 유념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3월 24일에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 모의고사를 치르게 했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과연 몇 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한번 그거를 체크해 보는 것도 다음번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수업 시작이 앞서서 지리를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리를 체크하냐면 결국에는 여기가 인간의
무대였기 때문이죠. 우리 선조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무대, 활동 무대가 바로 이 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형들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의 이제 주요 지형에 대하여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단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빈칸을 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먼저 좀 해볼게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저기 지금 프린트로 보고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작게 제가 지금 파란 선으로 그어 볼게요. 요렇게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하입니다. 요하라는 이름의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역사의 무대였었어요. 요하 서쪽을 우리가 요서 지역이라고 하고요. 요서 지역. 그 다음에 요하의 동쪽이니까 그래서 요동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요동반도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서 지역 해결됐고 요동반도 해결했죠. 그 다음에 좀 옆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간도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만주라고 해도 비슷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간도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여긴 연해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간도와 연해주, 그 다음에 여긴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멀게는 고조선, 그 이후에 부여, 고구려, 발해가 활동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볼게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간도 해결했고, 연해주를 해결했죠.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여기 지금 툭 하나 튀어나온 반도가 있죠. 여기는 산둥반도입니다. 산둥반도. 왜 산둥반도이냐? 요쪽에 요 부근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옆에가 바로 이 산 옆에 있다 그래서 산둥지방,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이거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해, 여기는 동해, 그 다음에 여기 남해가 있죠. 남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결했죠? 동해, 서해, 남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여기는 쓰시마입니다. 이 쓰시마도 한반도와 깊은 관련이 있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기는 조선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딱 중간 지점이 있어요. 조선과의 무역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외란을 뒤에 가면 배우게 될 건데 외란 당시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곳도 여기죠. 반대로 한반도에서는 이 쓰시마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고 이제 조선통신사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이 쓰시마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관계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지형을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리를 먼저 알고 가는 차원에서 이거를 마련했습니다. 수시로 보면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한국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흐름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선사시대를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예습복습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